한국 현무 -6 개발 돌입. 한국 핵무기. 현무 미사일 5,000발 배치 완료. 사거리 6,000km 탄두 중량 9톤++. 시진핑 충격. 중국 대륙 전체 타격 지점. 국군 이날에 처음 공개된 현무5는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과장이 아니다. 크기가 지금 미국 주력 미니트맨 ICBM과 러시아 ICBM과 같다. 탄두 무게는 세계 미사일 역사의 전무후무할 8-9톤이다. 미중러 재래식 미사일 탄두의 10에서 15배 이상이다. 미국 전문가는 이런 거대한 미사일이 핵이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단 것은 효과와 비용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그가 간과한 것이 있다. 현무5는 김정은에게는 핵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무5에 대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발작적 반응은 그들이 느낀 공포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이 핵을 쏘거나 쏘려고 하는데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김정은이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든 그 한 명만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김정은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은 이뤄진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 보장책은 공포의 균형이었다. 김정은은 한국민 5,100만 명에게 공포를 줘야 하지만 우리는 김 한 명에게만 공포를 주면 된다. 그런 점에서 현무5는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전략 무기다. 이제 북한 땅 밑에서 안전한 자는 한 명도 없다. 현무5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대체 누가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런 발상을 했는지 궁금했다. 결국 그를 만났지만 국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그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평생을 한국 미사일 발전에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2016년 북한이 핵실험을 2번이나 했다. 그런데 우리는 북을 압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도 미국이 B-1 폭격기를 보내 시위 비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 안보에 무슨 소용인지 개탄스러웠다. 토요일에 고민에 쌓여 혼자 연구소를 걷는데 불현듯 고일형 미사일 생각이 떠올랐다. 김정은 지하 벙커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으면 핵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담당 연구원들이 모였다. 고일형 미사일은 8-9톤 탄두를 달고 무서운 속도로 내려 꽂히며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폭발한다. 그 위력, 은 2분의 1m, 탄두 무게, P-14, 속도의 제곱, 이다. 탄두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속도는 음속의 몇 배에 달하니 지하에서 폭발하면 작은 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그대로 무너뜨린다. 이미 한국 미사일의 유도 기술은 목표 지점의 정중앙을 관통할 정도였다. 탄도부 특수 금속, 고도의 기계전자, 지능 신관 기술도 갖고 있었다. 거대 탄두의 초고속 비행을 안정화시킬 기술이 관건이었다. 그는 비행 시뮬레이션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막상 만들고 보니 너무 커서 이게 우주로 올라갈까 의심이 될 정도였다. 첫 시험 발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잘 올라가 성공하나 싶더니 갑자기 미사일과 교신이 끊어졌다. 연구원들이 달라붙어 모든 경우를 다 점검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실패가 계속됐다. 절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구하니 길이 열렸다. 첫 아이디어 뒤 6년 만에 마침내 한국 괴물 미사일이 등장했다. 현무5는 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수발이 동시에 발사돼 한 지점에 연속으로 떨어진다. 지하에서 맞고 피할 방법이 없다.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20발 정도를 동시에 폭발시키면 그 피해 반경은 재래식 무기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다. 평양 지휘부가 모여 사는 지역 전체가 사라진다.
필자의 예측이지만 앞으로 현무 6, 7, 8이 계속 나올 것이다. 현무 5 몇 배 위력의 미사일이 나온다는 의미다. 그는 고위력 미사일을 충분히 배치하면 한국 대통령도 핵가방은 아니지만 전략가방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대통령이 결정적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공포의 균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차 대전은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이 끝냈다. 그게 핵을 만든 미국의 맨해튼 계획이다. 우리는 우리식의 맨해튼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과학자들이 애국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놀라운 단계에 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는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떠있는 항공모함을 일격에 격침할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미중러와 큰 차이가 없으며 더 앞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국방 관련 행사 오찬에서 예정에 없이 건배사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건배사는 나라 사랑하세였다. 평소 좋아하는 애국가 사절기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의 식지 않는 열정을 보며 지금의 한국을 만든 엔지니어들을 새삼 존경하게 된다. 우리는 석유가 없지만 엔지니어들은 EMC, 핵분열 에너지, 우로 원자력 전기를 만들었다. 엔지니어들은 이제 이 2분의 1 MV, 고위력 미사일, 우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가고 있다. 그는 남북 과학자들이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ADD의 숙제는 미사일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조사, 수사다. 전임 소장 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또 다른 전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받고 있다. 변호사비도 부담이라고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트럼프 재등장에 떨고 있는 미 방산업계.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방산업계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6일 현지 시각 미 방산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업체에 수익성 있는 계약을 제공해 기존 업체들을 붕괴시킬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 고위층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첫 임기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방산업체들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는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 2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조사인 보잉에 대해 가격을 내리라고 고집스럽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잉은 에어포스1 제작을 위한 새 계약을 38억 달러 규모로 당시 정부와 체결했다. 이는 이후 43억 달러로 수정됐지만 보잉 측이 당초 추정한 제작 비용 5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다 기술 기업들이 방위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존 방산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팔란티르와 자율드론 제조업체 안드릴 등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과 함께 8,500억 달러, 약 1,200조 원에 달하는 미 국방 예산을 노리고 컨소시엄 구성을 협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차기 국방장관 후보는 14일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방산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을 강화해 신무기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펜타곤, 미 국방부, 이 너무 폐쇄적이며 새로운 기술을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한 반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해선 처음으로 펜타곤의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지와 열망, 역량이 있다고 칭찬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신정부는 방위 분야에서 신규 진입자를 유치하는데 분명히 관심이 있다고 미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의 방위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테이시 패티존이 FT에 말했다. 미 방산업계의 불안감은 트럼프 신정부가 밝힌 정부 효율성 제고 전략 때문에도 증폭되고 있다. 연구그룹인 캐피탈 알파 파트너스의 바이런 켈런 상무이사는 아무도 미국 방위비 지출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 명확하게 보이는 수정 구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업계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의 이런 예측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규모 무기 프로그램 감축은 예상할 수 있다고 FT는 밝혔다.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F-35 체계가 가장 큰 타겟으로 꼽힌다. 트럼프 신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정부 낭비를 단속하는 임무를 맡게 된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F-35 전투기 체계를 여러 차례 조롱했다. 우크라이나 등 최근의 전장들에서 보듯 값싼 드론이 AI와 결합하면서 효과를 입증하며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유인 전투기가 왜 필요하냐는 문제 제기였다. 켈런 상무이사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나 F-35를 줄이자는 제안은 훨씬 더 많은 자율무기와 이를 운용할 네트워크를 구매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FT에 말했다. 3. 해군 심해잠 수사. 진해동 해평택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 해군은 심해잠 수사들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해 해군기지와 동해 일함대, 평택 2함대 군항 일대에서 동서남해 일제히 혹한기 내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 90여 명과 12함대, 구조작전중대 심해잠수사 30여 명 등 총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절기상 큰 추위인 대안을 앞두고 진행됐다. 심해잠수사들은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으로 육체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해상구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구조작전 태세를 확립했다. 심해잠수사들은 14일 훈련 1일차에 SSU 특수체조와 장거리 단체 달리기를 통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강한 체력을 단련했다. 2일차에는 스쿠버 숙달 훈련을 통해 모해 선체 내부 수중 탐색과 인양, 가상의 익수자 탐색 구조를 하며 잠수기법과 임무 수행 간 절차를 익혔다. 3일차의 심해잠수사들은 5개 팀을 나눠 철인중대 선발 경기를 가졌다. 훈련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SSU 특수체조와 5.5km 단체 달리기 이후 바다에서 이병 상태로 군가를 재창하며 모든 훈련을 마쳤다. 훈련을 현장 지휘한 박영남, 중령, 특수전전단 구조작전대대장은 해잠수사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혹한의 날씨에도 만반의 구조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해난구조전대는 1950년 9월 해상공작대로 창설됐다. 해상인명구조, 침몰 선박 수색 및 인양, 조난 수상함 잠수함 구조 등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이다.